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를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특별한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일단 외로운 칼잡이, 그리고 골든아워의 주인공이시고 또 최근이죠. 명예해군 중령으로 승진하신 분. 누군지 아시겠죠?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생방송이라서 분초를 다투며 바쁘시게 사는 분을 모신다고 해놓고 저희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비 오나도? 예. 지금 저 옆 스튜디오에 수간호사가 오신 것 같아요, 같이? 네네. 그리고 뭐 비상 연락 받으려고? 네네. 그럼 바로 가십시오. 만약에 비상 연락이 오면. 그래서 일단 그 시청자들께 좀 인사를 해주시면. 뉴스와이드 시청자들께. 안녕하세요. 많이 반가워서.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장 이국정입니다. 끝. 인사 끝나신 거예요? 근데 화면에서 뵐 때는 안 그러더니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엄청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앵커 바꾸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무하시는 게 거의 뭐 24시간을 편안한 상태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당직 스케줄 같은 거 있으면 아무래도 네. 잠을 못 자니까요. 예. 오늘 밤에도 당직이었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예, 어제 밤에도 그러니까 오늘 어젯밤에? 새벽에 오늘 새벽까지 그러셨구나. 지금 또 뭐 비행 나갔다 오고 그래서 정신없죠. 그때 보니까 한쪽 눈에 실명 그럴 정도로 건강에 안 좋으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그냥 저희 나이 때면 한두 군데 아프니까 그냥 지냅니다. 저희 나이 때라고 그러면 슬쩍 나이를 보니까 아직 40대시는데. 이제 50. 50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상센터 상태가 중증이라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아직도 남은 문제점이 뭔지 본격 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국정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게 자꾸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의원님 그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그 예산이 갈지 아십니까? 실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저 환자를 병원까지 싣고 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동안에 길바닥 환자가 죽게 되기 때문에 저기 전문화된 의료진들이 저렇게 아무 데나 내려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저희 병원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목소리 내놓고 하라는 소리예요. 국가의 진정한 의료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가 몇몇 잘하는 뭐 성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의료 관광의 그런 분야가 아니고 실제 소방과 연계되어 있는 이 응급의료 중증 외상 분야에서 가장 그 국가 의료의 내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때뿐인가요? 중증 외상 의료 현실은 아직도 그대로라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창피하다고 하는 이국정 교수. 현실을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대한민국 중증 외상 의료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심각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집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런 얘기는 몰랐죠.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 앰뷸런스예요, 교수님? 그런 뜻이죠? 예. 에어 앰뷸런스 비용을 왜 수술하는 집도의가 보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석 선장 치료비는 손해본 거죠. 손실 처리됐다는 건. 기관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병원 기관 차원에서. 나중에 손실이 됐는데 그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제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는 손실 처리가 되는 현실이었고 연 12만 중증 환자 발생, 국민청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공식 외상센터는 10곳뿐이고 의료 인력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 장소 안 가리는 사고에 헬기 출동이 필수인데
지금 각종 제한 그리고 민원으로 폐쇄 위기까지 처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12만 명이 맞아요? 연간? 예, 저희가 중증 외상 환자분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 스코어를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치면 사실 좀 더 넘죠. 예. 아, 이거보다 많아요? 예. 저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300명이 넘는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럼 많이 다치죠. 많이 왜냐하면 다치신. 그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사망을 하는 한 연간 30만 명 정도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겠죠. 네. 이제 아무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암이 제일 많다고 많을 것 생각을 하시지만 뭐 전체 30%가 안 되고요. 한 28%. 아, 그래요?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것도 한 20%가 미치지 않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외인사입니다. 다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세 번째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체를 다 봤을 때 그렇고요. 40대 이전에 한참 일할 때 분들만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되면 40대 이전의 사망 원인으로만 치면 그때는 뭐 암이나 뭐 심정지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심내혈관 같은 질환이 생기기 전에 나이들이니까 대부분이 거의 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셨다 그러면 중증 외상이 거의 1등입니다. 그건 선진국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교통사고나 예. 아니면 열악한 작업 환경 예. 이런 데서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는 건데요.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자살 시도를 흔히 하거나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뛰어내리고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치면은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외상센터. 예, 그렇죠. 보통 높은 층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렇게 되면 내부 장기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것도 많이 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 예. 비율이 교통사고 사망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반면에 네.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망자 볼륨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보다도 사실은 더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분야인 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기 아무래도 물론 그 만성 질환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네. 40대 이전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한다는 거는 40대 이전에 그 인구층이 이건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국가 사회를 떠받치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그 사회적 손실 비용이 제일 큰 대상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의 근간이 그분들이 각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또 가장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2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외상 그 치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이 교수님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죠. 우리 때도요. 멀쩡하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되시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폭삭 그냥 무너앉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목숨을 건지는 것도 있지만 네. 가능하면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장애율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장애가 없는 상태로 네. 나더라도 이제 최소한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그래야 도와주시죠. 그분들이 이제 사회를 잘 복귀를 해서 또다시 프로덕티비티를 가지고 사회에 이제 기여하는 경제 바가 활동을 있기 해야 때문에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이제 BC 레이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손익 투자 비율 같은 걸 재는 걸 이제 KDI에서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BC 레이쇼가 뭐 2.0이 넘어가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특히 어린애들이나 뭐 청소년 같은 애들이 다쳤을 때 잘 살려놓으면 훨씬 더 그게 그런 애들 중에서 뭐 경제적으로 나중에, 따져도 그렇죠. 이득이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예. 나중에 또 그 2대까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거는 단순 여기 돈 좀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일단 큰 이유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 블루칼라 클래스에서 이거 지은 거 아닙니까? 아마 예. 작업하시다가 보통은 몇 명은 다친다고 이런 네, 것들. 다칠 수밖에 그런데 없어요 사실은. 이런 데서 작업 자체가.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분들이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그리고 네. 다치더라도 잘 치료를 한다는 거는 마치 그 군에서도 군 병원도 짓고 경찰분들도 경찰병원 따로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외상센터가 그렇게 사회 공공 안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네. 힘들고 거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우리가 다치면은 보호할 그렇죠. 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줘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밤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륜차로 그러면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그거 위험해 보여요. 그 사고율 그거 굉장히 많겠는데, 높습니다. 예,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예,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고, 군대 갔다 전역했다가 잠깐 휴직기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때 다치면 그러니까 그때 또 빨리 못 구해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치료를 해서 건전하게 이제 다시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 금방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 사회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든 게 원인이 많이 있죠. 이게 처음에 설계 디자인을 할 때부터 예. 좀 이렇게 선진국에서 기존에 하던 그 레벨이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레벨이 있는데 네. 1, 2, 3, 4 그 크기에 따라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예. 그 각 지역에 발생하는 환자 수에 따라서 그 레벨을 좀 나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됐고 예. 처음에 복지부에서 기존에 이제 디자인을 했던 설계 모델이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갔으면 오히려 되는데 2009년도, 10년도에 사실 정책적으로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됐을 때는 네. 오히려 정확하게 학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저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확히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선진국 기준에 따라서 잘 만드셨어요. 한국에 가장 적합하게. 큰 대형화된 거점 센터 몇 군데로 갔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예산도 줄고 사실 여기 10곳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한 17곳으로 이렇게 쪼개졌거든요, 이게. 17곳으로 돼 있는데 네. 전국 17곳 중에 10곳만 공인병원이라는 게 저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제 나중에는 17개가 지정은 받았는데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개소를 못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엔 원래 6개 정도였거든요. 디자인이. 왜냐하면 한국의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나 그런 걸 볼 때 17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여력이 없었어요. 그 의료진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예산 같은 것들이 총액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의료기관이나 각 지역에서 이제 유치 경쟁 같은 게 붙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게 쪼갠 거죠.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동네마다 외상센터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그 인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제 간사이나 나리타 공항보다도 허브공항 체제에서 인천공항이 지금 앞서 나갔던 게 저희가 물론 지역에서의 각종 요구도 있긴 하지만 거리감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하지만 가능한 국가 전체적인 그 틀로 보면은 그 허브공항 그리고 부산항 같은데 허브 항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점 권역센터가 있어야 된다. 거점을 육성을 해서 거기 몇 군데에다가 환자와 마치 인천공항 같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잘 거기다 갖춰놓고. 거기다 갖춰놓고 의료진하고 환자를 몇 군데 거점센터로 집중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빠른 이동을 하려면 닥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적어도 반경 한 200km, 뭐 100km, 200km 정도 커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항공전력이 필요하고 그게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발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아데만 여명작전 이후에 진짜 예산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디자인이 나오고 복지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그러고 발표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면 실제 예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17개로 쪼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예산은 한 절반 이하로 줄면서 그나마 17개로 줄으니까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한 17개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생각에는 동네마다 공항이 있으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좀 그렇게 어려운 근데 왜 점이 똑똑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 선진국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시죠, 맨날. 그런데 사실 뭐 그것만 그런 건 아니니까 한국의 많은 국책 사업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꾸 범위 확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치하는 걸로 오해하니까. 뭐 정치하러 가시겠어요? 그러면 아예 가서 다 새로 만들려고? 아니요,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사실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건 뭐 모든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그렇고, 의료계 뭐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관료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 길목마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여러 번 드나들어 보면서 느꼈는데 처음에 이국정 교수 나와서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가 속이 터졌어요. 간단해요. 왜 이게 1인당 얼마씩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1인당 보면 볼수록 251만 원 적자 구조? 이거는 맞는 통계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중증 외상 환자분들은 대부분
첫 수술이 끝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일정 기간 입원 기간을 거치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환자실 수가 자체하고 또 연동이 됐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상센터만 따로 지금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지금 그런 식으로 되게 힘들고 그런다고 얘기는 다 했지만 외상센터도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의 그냥 한 분과이기 때문에 네. 병원 전체 모든 수가라든가 그런 거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중환자실만 40병상 운영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민간 병원들이 중환자실이 40병원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중환자실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병상에서 7, 8%를 잘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500병상짜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네. 중환자실인데 왜 그렇게 중환자실을 많이 안 늘리냐면 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적자 구조가 지금 여러 가지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거는 뭐 의료 수가 조정 문제에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료 수가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가 정책의 이 전체적인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이에서 나눠 갖는 거.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중증 외상 쪽에 오는 그런 근데 수가를 올리게 되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식이 5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비상이 올 수 있고 얘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공동 나눠 놓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게. 응급이 생기면 돈을 옛날에 집 한 채 날아가는 거예요. 의료보험 없을 때. 근데 선택과 집 저는 저희 아버지 저 살려내려고 거의 집 한 채 날리셨어요. 의료보험 없었어요. 그때는. 저 사고 당했을 때. 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료보험이 옛날엔 없었어요. 그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국종 교수 혼자서 이거 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점잖게들 앉으셔가지고 아니 뭐 당신만 돈을 많이 써? 응? 그거 왜 자꾸 CT 찍고 말이야?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읽어보니까 기사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CT를 왜 찍었어? 그거 빼, 돈 빼. 보험 처리하지 마. 왜냐하면 처음에 내원하면은 사실은 한 30분에서 늦어도 1시간 이내 그 진단적 검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찍어봐야 돼. 예. 네. 그 다쳤을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부위를 다 모릅니다. 찍는 그거 다 찍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것들은 교과서적인 원칙이 예.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미국 외과학회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게 한국의 의료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개별 사안으로 한두 개 왜 수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 한두 개의 수가를 좀 고치고 이렇게 상향 조정해 봐야 완전히 전체 문제 해결 안 돼. 그 중증외상센터 운영이나 그런 거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비교적 만성병에서는 잘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네. 이걸 갖다가 외상 이쪽 분야 때문에 전체를 흔들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하는 사람이 이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까? 외상. 전공의도 뭐 3년 만에 1년 차 전공의 한 사람 들어왔다고. 그거는 전체 외과 전공의를 얘기하는 거고 외상만 따로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적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이도 젊으신데 그냥 이대로 그냥 끝까지 괴로워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아요? 헬기는 일단 해결된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경기도 저 지사님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대요. 예, 경기도지사께서 큰 결정을 잘 내려주셔가지고요. 그 기존에 있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헬리콥터들의 운영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시범 사업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 성격으로 해서 런던이나 그런 데처럼 좀 운영을 하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은 뭐 다른 시도에도 이제 확산이 돼가는 걸 바라고는 있는데 이제 그건 그때 가봐서 하는 거죠. 일단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그렇게 가기로 했고 경기도는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 헬기가 배치되기 전에도 일단 우리 소방항공대하고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한 8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 문제점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24시간이라면서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비행했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어디 가셨어요? 오늘 새벽에는? 화성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어요. 좀 많이. 화성에? 경기도 화성? 예, 일하시다가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하시다가 다친 분이셨어요. 작업 현장에서? 예. 그래서 일단 가까운 데서 정말 긴급 구성이 필요한 환자였겠네요. 예, 그렇죠. 숨도 잘 못 쉬고 좀 그러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게 헬리콥터를 출동시켜야 되는 아주 큰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가 어디 이제 트랩이라고 해서 끼어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거의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상공에 거의 헬기 떠 있다시피 합니다.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앰뷸런스 소리하고 헬기 소리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그걸 시끄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도 네. 그 의료용 헬기가 막 트라팔가 광장이나 이렇게 런던이 그 몇백 년 된 도시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천년 된 도시라고 그러는데 예. 한국 서울시보다도 훨씬 좁습니다. 네. 도로나 그런 것들도 좁고 그리고 골목도 건물들도 좁고. 네. 몇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옥상 헬기장 같은 것도 없고 한국은 아마 이 건물 옥상에도 헬기장이 있을 거예요. 네. 한국이 오히려 도심지에서도 헬기 운영하기 좋다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헬기들이 조그만한 도시 구석구석에 뭐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조그만 공터에 있어도 뭐 길 막고도 다 내리거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런던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지만 네.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소리보다 좋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한 사람 사는구나. 한 사람 제- 사는구나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 안 하셔도 되고 네. 사실 그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데다가 서치에다가 런던 에어 앰뷸런스 쳐보시면은 네. 동네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에어 앰뷸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막 웃고 박수도 치고 어떤 경기장에서 또 경기 중간에 막 경기 끊고 도중에 막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 관람하던 사람들이 다 경기 보는 것보다 더 그런 걸 가지고 환호하고 그럼요. 학교 운동장에는 영국 그 왕세 손들이 있습니다. 네. 앤드류 왕자하고 해리 왕자 있는데 그 친구들 둘 다 헬리콥터 파일럿들이에요. 네. 그리고 군에서 헬리콥터 파일럿이었고 네. 전역하고 에어 앰뷸런스 모는데 학교 운동장에 잠깐 내리니까 애들이 가서 막 다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키운다고요. 그렇겠네요. 아, 나도 커서 나중에 용감한 파일럿이 돼야지. 그리고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리고 우리 왕실에서도 저렇게 그 왕세자분들이 저렇게 실제 직접 비행을 하니까. 하니까. 그런 우리는 것들 애 보고 수능 시험 봐야 되고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헬기 오지 말라고. 민원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시험 보는 날만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일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아니, 저도 그 이게 교육적 민원 효과가 얘기 들으면서 되는데. 그랬어요. 아니, 우리 동네면 헬기가 아무리 뭐 해도 하루에 여러 번 오겠어요, 그게? 안전 문제 얘기도 그러니까 대본에 나오는 걸 제가 또 들었는데 런던에 있는 학교들이 그 정말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요. 예. 런던에 있는 조그만 프라이머리 스쿨 그런데 학교 운동장은 한국 초등학교보다 훨씬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근데 거의 이렇게 꽉 차게 내려앉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민원이 안전 없다. 통제만 잘 되면은 예. 그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실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전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24시간 헬기는 일단 경기도에서는 운영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예, 이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도의회에서도 다 승인해줘서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한 30분까지 인터뷰를 하려고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시간이 한참 벌써 6시 33분이 돼버렸는데 괜찮으세요? 빨리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결될 거, 뭐 정치권이라든지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어디 뭐 책도 만들어서 지금 잘 팔린다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성격이 조용하세요? 시끄러우면 별로 안 일한 좋아하시죠? 작업 환경이 좀 제가 시끄러우니까 그런지. 넌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엄청 세상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괴로우실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책은 진짜 그걸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걱정 많이 했다고요. 그 망할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내용도 이왕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그 일부러라도 베스트셀러라고 해주세요 그럴 텐데 방송 전에 제가 이거 사실은- 얘기해도 돼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책 별로 안 팔리는데요. 참 솔직하시게 아니,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좋은 내용도 아니라 그러고 예. 하기야 뭐 예, 기록으로 남긴 거지 무슨 예.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인터뷰도 할 때마다 뭐 5천 적이 생긴다고 그러든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 오죽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정말 격정 토로를 했을까. 오늘 말씀드린 것도 하나하나가 다 논점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그게 선진국에서는 다 몇십 년 전에 논쟁이 이미 다 끝나고 끝난 정리가 돼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당장 이제 학교운동장 같은 것도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나오고 특히 의사분들도 야간 비행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기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다 아무래도 그렇거든요. 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라 힘든 그러면 거죠. 그건 쉽지 않거든요. 네. 안전 문제 같은 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사실 헬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희 외상센터만 해도 자꾸 셧다운 걸리거든요. 지금 병상이 부족하고 그래서요. 예. 그리고 사실 타고 나갈 의료진들도 제가 의료진이 어저께도 또 어떤 땐 부족할 거예요. 어저께 또 사직원 올라오고 그러고 있는데 의료진들도 부족하고 이런 일을 안 해도 사실은 의사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헬기만이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또 집중되니까 뭐 그것만 문제냐 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한국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하고 메커니즘하고는 네.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그래서 어디 한 곳만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선진 사회 모델을 그대로 들이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쪽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한 스텝도 안 걸리는 게 없거든요. 기존의 의료의 틀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 예를 들면 바꾸기가 기존의 비행이라든가 예. 기존의 헬기가 기동하던 틀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한국 사회가 분명한 생각은 한국 사회가 좀 용감해져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의사들도 좀 더 용감하게 비행해 나가고 소리 내야 돼요. 그리고 네. 기장님들도 더 이렇게 좀 나가주시고 그리고 정부나 그런 데서도 너무 이렇게 한국의 기존의 틀만 가지 않고 선진국에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있으면 고치려고 해야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한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산업적으로 그렇게 할 때 네. 사실 영미권이나 하다못해 옆 나라 일본에 가서도 우리 엔지니어들이 거의 베껴오다시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발전을 시켰다고요. 예. 근데 의료도 뒤처진 부분이 저희가 있을 때 의료가 빨리 발전한 게 사실 저희가 쓰는 의료기구 중에 그 고가 의료기구 같은 게 국산이 거의 없어요. 예. 그건 뭐냐면 영미권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면 일본에서 뭐 개발을 하더라도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져다가 곧장 저희 한국에 적용을 하거든요. 환자분 치료에. 그러니까 대부분 의료의 그 갭이 선진국을 비교적 그래도 빨리 쫓아가려고 이게 되는데 훌륭합니다. 우리 의료진들 사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매상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의료하고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비행 환경 같은 것도 전혀 안 맞고 그렇지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려면 선진국에서 하는 걸 최대한 근접하게 가지고 와야지 처음부터 기존의 한국의 그 틀하고 타협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용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선진국은 맞죠. 우리도 뭐 의료도 의료 선진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요. 외부적으로 보는 것들, 외적인 부분은 사실은 많이 건드를 이렇게, 해요. 예, 굉장히 이렇게 건드를 화려하게 해요. 보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미국 의사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허락을 받아가지고 같이 의료 활동에 특히 미국 군의관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네.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와 아주 좋다고 막 팬타스틱하고 뭐 보스턴에 있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의사 이상해. 아니 의사가 이렇게 없냐고 제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사가 사실은 제가 의사 말씀 따로 안 드릴게요. 따로 안 드릴 필요도 없고요. 간호사분들만 해도 예. 병동 간호사나 중환자실 간호사분들이 옆 나라 일본하고 비교해도 예. 절반에 미치지 못해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병동 간호사나 중환자실 간호사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걸 정신력으로 극복했다고 그러죠. 뭐 남들보다 서너 배 더 선진국 일하고, 국민들보다 일하고 희생하고. 밤새. 네. 근데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는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를 예. 들면 저희가 지금 주 52시간이 저희도 내년 1월 달부터 당장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 의사복지팀장이 와서 이대로는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줄이라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전담 간호사분들을 더 특수하게 트레이닝 시켜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닫아야 될 판이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장하고 안 맞는 거죠. 그 정책이 그러니까 절대 틀리다는 게 아니고 현장에 안 맞.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금 근데 분명한 방향은 좀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고 이제 선진국형 삶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예. 문제는 대부분 저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아직 한국 사회가 그런 체력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체력이 전혀 안 된다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예, 지금도 알아들었어요. 느끼는 거는 한 3분의 1의 의료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예.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화려한 로비나 뭐 잘 꾸며진 그 뭐 카페테리아나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참 잘 지어놨다 병원 그러시겠지만 있어야 될 중환자실이나 중환자실 병동 가면 간호사분들이 선진국의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거를 막 그 소위 말하는 의료계 태움 문화라고 군기가 셌다고요, 저희가.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로 떼워서 나갔지만 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것도 강요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분들 사직률이 그렇게 높다고요. 그러면 네. 그걸 갖다가 네. 그걸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지. 우리가 그럼 체력이 어느 정도 되냐,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냐를 냉정히 봐야지. 예. 요즘 젊은 세대는 뭐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그렇다 이런 것만 네. 하면 저희가 그럼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불편한 진실을 사실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살짝 열어보자고 저 모신 거예요. 그리고 수 간호사님 어디 지금 잘 계신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연락이 안 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참 짧지 않은 시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돈 되는 일만 너무 쫓아서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데 양보 사실은 안 하려고 그러고. 돈 되는 일 말고도 이제 의료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민간 그 시장 논리에 맡겨서 잘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꼭 성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암 치료나 그런 것도 각 병원들 간에 경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그렇게 돼 그래도 병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수가 이-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환자보다는 별로 없고. 네. 국가의 진정한 의료의 내공은요. 예. 뭐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이나 국가가 진정한 내공은 위기 상황 때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화 시에 다 잘하죠. 그런데 정말 위기에. 근데 여기는 항상 위기예요. 의료 같은 경우도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이 사실 응급의료 전반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외상 같은 거, 중증 외상 치료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전체적인 그 의료 시스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 그리고 중증 외상 이런 분야에서 진정하게 내공이 발현되는 거지. 예.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국민 소득이 훨씬 낮고 그런 병원들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여기 특정 분야의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도 많고 병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쿠바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준은 우리들보다 뭐 높다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수준이 뭔지도 모르고요. 의료는 예. 워낙 이게 필드가 넓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저 타일랜드에 있는 어떤 의사들한테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의사들이 뭐 싱가포르에도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지금 하는 거 로봇 수술이나 이렇게 몇몇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안과적 수술이나 이런 것도 잘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내공은 국가적인 예, 국가 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진정한 내공은 네. 이쪽 위기 상황, 응급의료나 응급 상황일 외상 때. 그럴 때 얼마나 잘 그 사람을 살려내고 깔끔히 잘 치료하느냐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걸로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자만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는 지금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저 어렵게 모셔가지고 너무 인터뷰 욕심을 제가 냈나 봐요. 못하신 말씀 끝으로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려서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얘기를 좀 들려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고 뭐 아니요, 뭐 편안하게 저기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도 참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네.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하여튼 큰 이렇게 언론사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창경원 아시죠? 네네. 네. 거기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늘. 거기 약간 내리막이에요. 네네. 창경궁 뒤에 네, 그 뒤에. 과학관이 있고 그런데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거기서 내리막에서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타고 뭐 배달을 가던 사람이 이 차하고 부딪혀갖고 길바닥에 놔둔기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흘러요. 다 지나가요. 아무도 안. 그 제가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냥 보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무조건 막아섰어요. 아무나 세워달라고. 그때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피투성이 된 분을 그 택시기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 그 다음은 몰라요. 저는. 그 집에 오니까 이 옷에 피해요. 집에서 깜짝 놀라요. 지금 무슨 일이야?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현장에 24시간을 계시는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남인데도 온몸에 남의 그 피로 그냥 모르는 사람의 그때는 피로 피가 묻는지 어떤지 옷도 그건- 적시고 또 택시 기사분들도 선의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시트에 피 다 묻는데. 근데 정작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도 만약에 그 환자분들이 큰 이제 대학병원이나 그래서 치료 못 받고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다. 아니면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뭐 딴 병원 가라 그러다가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일반 국민들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가 컴플레인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0여 년 동안 되게 많이 정부적으로도 지원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의료계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부 정책이 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아마 뿌리를 못 내릴 겁니다. 한국 사회는. 힘을 좀 모으세요. 제가 보기엔 혼자 저러시다 저 지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화면으로 보면서. 한국 사회가 쉽지 돌아가는 않아요. 메커니즘하고는 네. 너무 안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핀포인트로 이쪽에만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 포기하지 마셨으면 했어요. 용감해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국종 교수를 지금까지 용기를 내게 해준 원동력이 뭔지만 끝으로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저는 그냥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네,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이게 이렇다 어렵다 뭐 어쩌고 내가 무슨 뭐 도와달라고 뭐 빚쟁이야 뭐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를 계속 유지하게 해준 힘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냥 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저희 그래도 여기가 직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외상센터 건물 안에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가 근무 환경이 직장인들 스트레스의 뭐 80% 이상은 업무 자체 로딩보다는 왜 그 다른 그 상황. 이상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로 보면은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 버티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지. 전 뭐 다른 큰 공명심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원팀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작업에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용감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모든 분야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